때로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만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죠.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리베르테 팰리스. 50평대 아파트가 20억을 넘나드는 이곳에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6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73세.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쓰고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분리수거장에서 골판지와 신문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김철민 45세. 대형 증권사 부장으로 이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야,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철민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어요. 폐지 좀 줍고 있습니다. 폐지? 여기가 폐지 줍는 곳인 줄 알아? 이건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분리수거장이야.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할머니가 물러서려 했지만 김철민은 계속 소리쳤어요. 아니,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막 들어와서 쓰레기를 뒤지고 다녀. 보기만 해도 더러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영희 42세.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또 이런 사람이 와서 어지럽혀 놨네. 영희 씨도 할머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여기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곳이에요. 다른 데 가서 주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가려 했지만 김철민이 막아섰어요. 잠깐. 이미 가져간 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파트 쓰레기를 가져간 건데.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버리는 거 아니었나요? 버리는 거라고 해서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야?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김철민의 말에 이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만 떨어져요. 관리소에 신고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최관리소장이 나왔어요. 최관리소장, 50세. 주민들 눈치만 보며 사는 비굴한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폐지 좀 주우려고. 아니, 할머니. 여기는 아파트 사유지예요. 허가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최관리소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민이 끼어들었어요. 관리소장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흉해지잖아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경비실에서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최관리소장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주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정민수 35세. 이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할머니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관리소장님, 할머니가 그렇게 나쁜 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민수야, 넌 입 다물고 있어. 최관리소장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를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김철민이 또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미 주운 폐지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파트 것인데 그냥 가져갈 생각이야?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두고 갈까요? 당연하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야. 할머니는 손수레에 담았던 폐지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1시간 동안 힘들게 모은 폐지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영희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정말 요즘 이런 분들 보면 한심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그래요?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김철민이 추가로 모욕을 가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같이 세금 많이 내고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살아야 해요? 진짜 보기 싫어 죽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할머니도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건데. 민수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김철민이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도 월급쟁이 주제해. 최관리소장도 민수를 나무랐어요. 정민수 씨, 업무에만 집중하세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빈손 수레만 끌고 아파트를 나갔어요.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철민과 이영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야 좀 깨끗해지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잘 막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최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모욕한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몇 번의 대화 후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할머니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존재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사실 그 아파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과연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는 걸까요? 오만한 주민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모든 복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극적이죠. 할머니가 아파트를 떠난 후 경비원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주민들과 달리 민수는 할머니를 자주 봐왔거든요.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조용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을 민수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왜 하필 이 아파트에만 오실까? 다른 곳도 많은데 유독 이곳에만 와서 폐지를 주우시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파트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작은 고시원 앞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부르자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아, 경비원 아저씨.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민수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필 우리 아파트에서만 폐지를 주우세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요. 인연이요? 네.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최 변호사님. 전화를 받은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세요. 할머니는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 변호사라고 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을까? 다음 날 할머니는 강남의 한 로펌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걸린 고급 사무실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 60세. 20년 전 순자건설의 법무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회장님. 아니, 순자씨. 오랜만입니다. 최 변호사가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최 변호사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최 변호사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회상. 1999년 박순자는 순자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회사를 일궈온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그때 순자는 50세였는데 에너지가 넘치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순자건설은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고급 아파트 건설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가 직접 기획하고 건설한 자신 있는 작품이 바로 리베르테 팰리스였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였어요. 순자는 그 프로젝트에 회사 운명을 걸었습니다. 최고의 설계사를 고용하고 최상급 자재를 사용했어요. 이 아파트는 우리 회사의 대표작이 될 거야. 순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 박태수였어요. 당시 25세였던 태수는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제가 뭘 알겠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뜻과 달리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속상했지만 아들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아들이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걸. 현재로 돌아와서 최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제가 태수 씨를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아들을 너무 믿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 변호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2004년이었어요. 리베르테 팰리스가 완공되고 분양도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태수 씨가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회장직 사퇴를 요구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할 줄은. 태수 씨는 미리 다른 이사들과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몰래 주식을 매집하고 이사진들에게 뇌물을 줬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최 변호사의 설명에 할머니의 과거가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2004년 이사회 현장 회상. 어머니,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뭘 하는 거니?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사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너무 구식이에요. 다른 이사들도 태수 편에 섰습니다. 회장님, 태수 전무 말이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젊은 리더가 필요해요. 순자는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끌어 갈게요. 태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자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최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태수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치매 초기라는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할머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그 요양원에 갇혀 있었어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로. 그럼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운 좋게 한 간병사가 도와줬어요. 그분이 진실을 알고.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탈출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아파트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만든 아파트거든요. 제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최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태수 씨가 리베르테 팰리스에 살고 있다고요? 네.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때를 말씀이에요? 할머니가 최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복수할 때를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20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복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아들과 그 공범들에게 복수할까요? 그리고 오만한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진실을 알게 될까요?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계획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무너지는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죠. 할머니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2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리베르테 팰리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를 주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기자 40세. 유명 시사 주간지 진실추적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어요.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 기자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강 기자님. 자료는 준비됐나요? 네, 3년 동안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왔습니다. 강 기자가 두꺼운 파일을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할머니는 파일을 받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믿고 맡길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걸 다 공개하실 건가요? 파장이 엄청날 텐데. 강 기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파장이 클수록 좋아요. 할머니와 강 기자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강 기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 비리부터 터뜨리세요. 최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돌린 증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강 기자가 파일을 뒤적이며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관리소장이 3년 동안 2억을 빼돌렸다고요? 네. 그리고 김철민 동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주민들 몰래 아파트 주차장을 불법 임대해서 돈을 챙긴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강 기자는 파일을 보면서 계속 놀랐어요. 이영애 부녀회장은 어떤가요? 그 여자는 더 심해요. 부녀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건 기본이고 아파트 조경 공사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있어요. 할머니가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강 기자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제가 누군지 까먹으셨나요? 건설업계 30년 베테랑이에요. 이런 비리는 훤히 들여다 보이죠. 게다가 돈만 있으면 못 알아낼 정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강 기자는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한 폐지 줍는 할머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권력과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이걸 왜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강 기자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했거든요. 폐지 줍는 거지 취급하면서. 이제 누가 진짜 거지인지 보여줄 때가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강 기자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아파트에서 폐지를 주우며 온갖 모욕을 당했던 할머니의 심정을. 그럼 언제 기사를 내실 건가요? 내일 아침 일면 톱 기사로 내세요. 제목은 강남 고급 아파트의 더러운 진실로 하고요.
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제 아들이요. 박태수. 할머니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강 기자와의 만남을 마친 할머니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폐지를 주우러 온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때 김철민이 나타났어요. 또 왔네. 이 할머니가 관리소장한테 신고하라고 했잖아. 김철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정말 보기 싫어. 그때 이영희도 나왔어요. 어머, 또 이분이네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두 사람은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너희들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강 기자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의 더러운 진실. 부재 리베르테 팰리스 관리진의 충격적인 비리 실태. 기사에는 최 관리소장, 김철민, 이영희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관리비 횡령, 불법 임대, 리베이트 수수.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아침 8시 아파트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관리소장,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관리비를 횡령했다고요? 김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대표실 앞에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철민, 주차장 불법 임대가 뭐예요? 우리 몰래 돈 챙긴 거예요? 이영애 역시 부녀 회장실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부녀 회비로 개인 쇼핑했다며요? 이게 사실이에요? 세 사람 모두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김철민은 충격이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해. 이런 걸 누가 알 수 있지? 최 관리소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때 한 주민이 말했어요. 혹시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 아파트에만 자주 오셨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할머니 뭔가 수상했어요. 그냥 폐지만 주우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김철민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 초라한 할머니가 이런 정보를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할머니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파트가 난리 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아파트가 완전 난리예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가 모르는 척 물었어요. 관리소장이랑 동대표, 부녀회장이 모두 비리를 저질렀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주민들이 완전 화났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나쁜 일하면 언젠가는 들통나는 법이죠. 민수가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항상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차분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폐지나 줍는 할머니인데요. 하지만 민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김철민, 이영희, 최 관리소장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조사한 거야? 이런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김철민이 말했어요.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말이야. 뭔가 수상하지 않았어? 이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냥 폐지만 주우기에는 뭔가 달랐어요. 최관리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냥 할머니인데 설마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은 여전히 할머니의 정체를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타겟인 아들 박태수를 향한 본격적인 복수를.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잘 됐어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과연 할머니는 아들 박태수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김철민과 이영희는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 복수극.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끼는 절망과 후회야말로 진짜 고통이죠. 비리 스캔들이 터진 지 이틀째, 리베르테 팰리스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됐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정문 앞에 멈췄어요.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태수 45세. 고급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성공한 기업인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차 과장, 도대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파트가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다니. 비서 차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태수는 성큼성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목적지는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최관리소장이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었어요. 관리소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뭔 소란이야 이게? 태수의 등장에 주민들이 돌아봤어요. 박태수 회장님. 순자건설 회장님이시네요. 주민들이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리베르테 팰리스를 건설한 순자건설의 현재 회장이자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태수였거든요. 회장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가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다니. 태수가 최관리소장을 쏘아봤어요. 최 소장,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김철민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동대표 김철민입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김철민은 자신도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어요. 태수가 차가운 눈으로 김철민을 봤습니다. 당신이 주차장 불법 임대한 그 김철민 씨군요. 김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태수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하나씩 응징하기 시작했어요. 최관리소장은 즉시 해고, 김철민은 동대표직 박탈, 이영희는 부녀회장직 박탈. 태수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태수의 신속한 처리에 박수를 쳤어요. 역시 회장님이세요.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다니. 태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아세요? 뭔가 수상한데요. 폐지 줍는 할머니? 태수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네, 매일 우리 아파트에 와서 폐지를 주우시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파트에만 오세요. 혹시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태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70대 정도 되시고 낡은 옷 입으시고 매일 새벽에 오셔서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주우세요. 태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겠죠. 뭐가 수상해요? 앞으로는 경비실에서 못 들어오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며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상시처럼 아파트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회장님 지시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이요? 네, 순자건설 박태수 회장님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박태수가 직접 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이 당황했어요. 네. 할머니가 회장님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경비원 민수가 할머니를 말렸어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괜찮아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거든요. 할머니가 고집했어요. 결국 경비원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태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폐지 줍는 할머니가 꼭 만나자고 하는데요. 태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뭐 그런 걸로 날 귀찮게 해. 그냥 쫓아내. 그런데 계속 고집하세요. 꼭 할 말이 있다고. 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5분만. 뭔 소리인지 들어보자. 30분 후 태수가 아파트 로비로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로비 한쪽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말 초라한 차림의 늙은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빨리 말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태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태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태수야. 태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분명히 요양원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폐지를 줍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가둬둔 요양원에서 나왔어. 3년 전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여기서 폐지 줍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쫓아낸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20년 전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부터 이 날을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나를 폐지 줍는 거지 취급했을 때. 그때 결심했지. 태수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엄마, 그때 일은... 변명하지 마.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했는지, 어떻게 요양원에 가뒀는지. 할머니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태수는 당황하면서도 뻔뻔하게 나왔어요.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그런 거였어요. 회사 경영을 못하실 상태였잖아요. 치매? 할머니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 거짓 진단서도 내가 만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끝났다고? 할머니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수야, 이제 겨우 시작이야.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기자님? 네, 지금 시작하세요. 태수가 불안해했어요. 엄마, 뭘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태수를 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들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건설의 비리, 내가 어떻게 회사를 가로챘는지,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한 모든 짓들, 다 세상에 알려질 거야. 태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누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해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망하는 걸 보면 되지.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세우면 돼. 태수가 당황했어요. 지금 뭔 소리를. 태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무서운 기운이 있었어요. 태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가둬둔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엄마, 제발. 태수가 애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늦었어, 태수야.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이 길은 정해져 있었어. 할머니는 태수를 뒤로 하고 아파트를 나갔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복수에 불타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준비한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태수는 어머니의 복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전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태수와의 재회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오전 7시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특종 기사가 터졌습니다. 순자건설 박태수 회장의 충격적인 진실. 20년 전 모친을 배신하고 회사를 강탈한 페류나. 거짓 치매 진단서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 모든 언론이 일제히 태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강 기자가 3년 동안 준비한 완벽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4년 이사회 회의록, 거짓 의료진단서, 요양원 감금 증거, 회사 자산 편취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오전 8시 태수의 핸드폰이 폭발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회장님 기사가 나왔어요. 차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태수는 급하게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자신의 모든 치부가 세상에 공개된 거였거든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태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퍼져나간 후였거든요. 오전 9시 순자건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태수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씨죠? 횡령과 배임,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회사 회장입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동행하시죠. 태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생중계됐어요. 그 순간 태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태수가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복수가 성공했네요. 최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최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태수에게 진실을 말해줘야죠. 무슨 진실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태수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진실 말이에요. 최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진실 마이너스 1999년. 그때는 1999년이었어요. 순자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었죠. 그때 순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박민준과 둘째 박태수. 하지만 태수는 사실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순자의 친구가 사고로 죽으면서 맡게 된 아이였어요. 순자는 태수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민준이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건축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났고 태수만 한국에 남았습니다. 순자는 태수가 회사를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내 진짜 엄마도 아니고 진짜 형도 아닌데. 태수는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결국 2004년 태수는 순자를 배신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키워줬는데. 최 변호사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럼 진짜 아들 민준 씨는 어디 계세요? 미국에서 건축가로 살고 있어요.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냥 두었는데 이제 연락해봐야겠어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뉴스 봤어요. 태수가 체포됐다면서요? 민준도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한국에 좀 와줄 수 있겠니? 그날 저녁 태수는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차가운 독방에서 태수는 모든 걸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를 왜 배신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후였거든요. 3일 후 인천공항에 한 남자가 도착했어요. 박민준 42세. 할머니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축가다운 지적인 모습의 남자였어요. 민준은 2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진짜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이해해요. 민준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태수 형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민준이 분노했어요. 그래도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민준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민준아, 사실 태수는. 그리고 태수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지만 이해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키워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민준의 착한 마음에 할머니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와 민준은 구치소를 찾았어요. 태수와 마주 앉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태수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태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게 무슨... 너는 내가 입양한 아이야.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가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태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그래. 진짜 가족도 아닌 사람을 배신한 거야.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더욱 절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태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이제 늦었어, 태수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 할머니는 태수를 뒤로 하고 구치소를 나왔어요. 밖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할머니는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난 거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회사를 다시 세워보자. 네, 엄마. 함께해요. 모자는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태수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할머니에게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다는 것. 과연 할머니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태수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2주가 지났어요.
할머니와 민주는 순자건설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일들. 쉽지 않았지만 모자는 함께 힘을 합쳤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정리가 거의 끝나갑니다. 피해 보상도 마무리되고 있고요. 최 변호사가 보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태수를 감옥에서 꺼내는 일이요. 최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태수 씨를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복수의 진짜 목적은 태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진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였죠. 최 변호사는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정작 마음 한구석에는 모성애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태수가 저지른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받았어요. 게다가 태수 명의로 사회봉사재단도 설립했고요. 정말이세요? 네. 이 정도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을 거예요. 최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그런 일을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를 계획하면서 동시에 용서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구치소를 찾았어요. 태수와 면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면회실에서 태수를 본 할머니는 놀랐어요. 2주 만에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척해지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엄마. 태수가 조용히 할머니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태수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돈과 권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태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의 시간이 태수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태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를 용서한다. 태수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놨어. 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할머니가 자신을 구해주다니.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엄마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2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태수가 펑펑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낀 거였어요. 일주일 후 태수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어요. 할머니와 민준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형. 민준이 태수를 안아줬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민준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형.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민준은 태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이 변화한 모습을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준비한 집은 리베르테 팰리스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여기는. 태수가 놀랐어요. 우리가 함께 살 집이야.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아파트에서 말이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태수는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이 있었어요. 경비원 민수였습니다. 민수 아저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알고 보니 민수는 순자건설의 신입사원이 됐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채용한 거였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유일하게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민수를 무시했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민수 씨, 죄송했습니다. 태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민수가 따뜻하게 대답해줬어요. 그날부터 새 가족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순자건설 명예회장이 되고 민준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았어요. 태수는 회사의 사회봉사팀장이 되어 진심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했습니다. 6개월 후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주변을 청소하고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리베르테 팰리스 분리수거장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또 이런 일을? 태수가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습관이야. 그리고 이런 일도 소중한 거야. 버려지는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이잖아. 태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했어요. 폐지를 줍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저도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할머니 옆에서 함께 폐지를 정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오만했던 태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거든요. 저게 정말 박태수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감탄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후 순자건설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됐어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업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특히 태수가 이끄는 사회봉사팀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독거노인 돌봄, 저소득층 주택 지원, 장학금 사업. 태수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은 리베르테 팰리스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회장님들, 안녕하세요. 민수도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운데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진짜 가족을 되찾는 게 더 소중했구나. 태수는 예전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사실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걸 알게 된 후 완전히 변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리베르테 팰리스에서 시작된 복수극은 결국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끝났어요. 할머니의 폐지 줍기는 계속됐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수와 민준, 그리고 민수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2년 후 순자건설은 업계 1위 회사가 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수가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태수. 그 모습은 예전의 오만한 기업인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었어요. 폐지 하나하나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은 태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이들의 이야기. 때로는 가장 큰 복수가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때로는 서로 상처를 줘도 진정한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닐까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